자, 49쪽에 출세곡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보자. 여러분, 이 조인이라고 하는 작가 봤었어. 여러분, 우리 한 3년쯤 6월 모의고사에 자도사라고 하는 작품 나왔었거든요. 그 선생님도 했었고, 여러분 아마 기출 보면서 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 6월 모고에 나왔던 자도사는 여러분 임금님이랑 여러분 유배를 와서 헤어졌기 때문에 그 너무 슬픈 나머지 자기의 상황을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었거든. 그러면 이 조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미 여러분 모의고사에 자도사에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출세곡도 여러분 우리 3주 뒤에 육모인 거 알죠? 여러분 이제 육모에 이제 연계될 거니까 여러분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작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근데 여러분 이 조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도사를 썼을 때는 여러분 유배를 간 상태에서 썼어. 그러다가 다시 여러분 조정으로 다시 불러들어져서 여러분 이제 임금님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임금님한테 계속 잔소리를 해. 이 당시가 이제 광해군 때였거든. 여러분 광해군은 임목대비를 패비하고 자기 배다른 동생 누굴 죽여? 영창대군을 죽이지. 그러면서 여러분 이 유교적 덕목으로 그건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잖아.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고 자기 새어머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부모와 동생을 죽일 수 있냐. 조인이 그걸 계속 까요. 임금님한테. 그러니까 임금님이 사실은 여러분 듣기가 싫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을 북방으로 좌천을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출이라고 하는 게 날출자야, 나아가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세자가 무슨 세자냐면 변방할 때 세자예요. 변방. 그러면 변방에 나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자, 직언을 올린 건 여러분 잘못된 행동이야? 간언을 올리는 건 잘못된 행동이 아니죠. 신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행동을 여러분 임금님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여러분 자천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냥 너 이제부터 부임지 저 북쪽을 맡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면 네 하면서 가면 되지만, 야 너 말하는 거 너무 듣기 싫다, 너 이제 북쪽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여러분 내가 어떤 상태야 얘들아? 너무 억울하겠지. 그래서 이 작품은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자. 북방 20여주의 경성의 접경인데 이러면 이 화자는 북방 지역으로 이제 발령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어디에 발령을 받냐면 경성이라고 하는 이러면 북방 20여주가 붙어있는 접경 지역인 경성에 오게 돼요. 이게 부임지예요. 그러면 부임지에서 이 사람은 무슨 역할을 맡냐면 경성 판관의 일을 맡게 돼요. 경성 판관.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약간 군수 정도? 이러면 아니면 시장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치병목민을 4개 맡겨 보내시니, 그러면 여러분 치병목민 원래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인데 여러분 수능 특강에서 설명해줬네. 자, 여러분 치병은 병사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목민, 백성들을 다스리다. 이런 목민 심사할 때 그 목민이죠. 그러면 이 말은 치병을 다스린다는 건 여러분 이 지역에 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군사 업무를 봐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백성을 위하는 일이니까 행정 업무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자신은 경성 판관으로 오게 되면서 군사 업무도 보고 행정 업무도 그러면 누가 나에게 맡기셨다고 얘기해? 누가 맡기시는 거야? 임금님, 왕이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왕이 내게 맡겨서 보내니 망득한 성은을 갚을 일이 어렵구나. 그래도 여러분 유배를 안 보내고 관직을 주신 거에 대한 무슨 걸 얘기하는 거야? 감사함을 얘기하고, 그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렵구나라고 하는 영탄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서생의 일은 한묵이라고 여겼는데 여러분 서생이 뭐 하는 사람이야? 서생. 글 쓰는 사람이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글 쓰는 사람은 사실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걸까? 글 읽고 글 쓰는 사람 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화자 자기가 생각했을 땐 자신의 일은 한묵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한묵의 뜻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글쓰기, 글짓기.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글쓰기와 글짓기만 하면서 살아왔을까? 그건 아니지. 근데 이 한묵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얘들아 어떤 관직에 올랐는지를 우리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글을 자주 접하는 관직에 올랐으니까 무슨 관직에 올랐을까 얘들아? 문관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문관의 일이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 막상 발령을 받으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군사 업무도 봐야 되는 상황인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글쓰기나 글짓기, 글이라고 하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서 문간이라고 하는 직업의 특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전체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편법이야 얘들아? 대유지. 그렇지. 대유법을 쓰는 거야. 자, 늙은이의 변방 부임이 진실로 뜻밖이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로다라는 편법을 써. 그러면 이제 화자의 정서를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우선 늙은이가 누굴까요? 늙은이. 나겠죠? 화자. 그러면 이때 화자의 나이가 56세야. 여러분 선상탄 배웠던 친구도 나오지만 거기도 얘들아 그 사람이 거의 56세, 55세 얘들아 거기 여러분 이제 전쟁터에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너무 늙은 늙은이가 변방에 가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이 당시 조선시에는 여러분 평균 수명이 48살이에요. 근데 여러분 56세면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70대 후반, 80대 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이가 들었는데 힘든 몸을 이끌고 북방으로 가서 거기서 새로운 군사 업무도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자기는 여러분 예상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예상치 못했다는 거고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여러분 자기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거냐면 임금님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는 직원을 올린 죄도 아니지. 직원을 올린 거밖에 없는데 왜 자기를 변방으로 보내시나. 이 늙은이를 왜 배려를 안 해주실까. 그게 서운함. 여러분 임금님 원망스러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자기가 북방으로 가면서 임금님에 대한 원망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우리 지금 수능 특강에서 배웠던 작품 중에 임금님에 대한 원망을 얘기하는 작품이 있었죠. 여러분 뭐가 있었지? 순특강에서 여러분 충신연주지사의 여러분 시초잖아요. 3주기에 그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뭐 반복해서 공부해야지. 여러분 정가정이죠. 정가정. 물론 정가정이 나올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정가정이라고 하는 작품처럼 수능특강에 있는 작품처럼 자기도 임금 너무 원망스럽다. 너무 서운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임금께 절을 올리고 칼을 짚고 돌아서니 진짜 얘들아 칼을 짚었다는 뜻일까 얘들아? 아니겠죠. 그럼 이 칼도 여러분 한묵이랑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그러면 이 칼은 여러분 자기가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되었다? 무관의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무관의 일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 무슨 편법 써야 돼? 여기도 대유. 자, 만리바 국경의 이 한 몸은 다 잊었어라. 자, 여러분 만리바 국경이 어디예요? 여러분 경성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성지역에 자기 몸을 다 잊었대. 그러면 여러분 자기 몸을 다 잊었다라는 뜻이 뭐냐면 내 한 몸 불살라 지르겠다 라는 뜻이야. 그럼 내 몸을 불살라 지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때 어떨 때 쓰는 표현이야? 나의 의지. 맞아. 의지야. 의지. 그러면 그래도 자기는 사대부로서 임금님이 주신 공적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겠다. 그러면 되게 복합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거야. 여러분 임금님이 얘들아 자기를 그래도 유배를 보내지 않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함도 표현하지만 근데 서운해. 서운하지만 자기의 주어진 일이니까 사대부로서 열심히 일하겠대.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7번까지 읽었거든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우리 가사는 몇 단 구성이죠 여러분? 가사 3단 구성이죠. 그럼 제일 첫 번째 나와야 되는 구성이 뭐예요? 서사. 그래서 여러분 서사에 해당해. 그러면 이 서사 부분은 여러분 내가 왜 부임지를 옮기게 되었고 자기가 왜 변방으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 8번에 가자. 흥인문. 여러분 혹시 흥인문이 무슨 문인지 얘들아 들어본 적 있을까? 얘들아 흥인문. 그러면 동대문. 흥인지문 할 때 동대문이거든? 그러면 동대문은 어디 있어? 한양에 있잖아. 서울. 그치?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직 한양이야. 그러면 한양에서 나와서 녹양에서 여러분 말을 갈아타요. 그러면 한양에서 출발해서 임금님께 하직 인사하고 한양에서 어디로 여러분 녹양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거기 말을 갈아타니 은한 옛길이
다시 지나간단 말인가.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은한 옛길은 여러분 뭔가 고사가 쓰였을 것 같은데 별표 표시가 안 돼 있고, 은한 옛길이라고 하는 관련된 여러분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이런 고사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이렇게만 인식하면 되지. 내가 지나가는 길이 무슨 길 같다? 은한 옛길 같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회양 옛 사실을 기별로만 들었더니, 그럼 이제 또 어디를 가냐면 회양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나라 땅을 이렇게 한번 대충 그려보면, 지금 여러분 화자는 여기 한양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냐면 여기쯤이 경성 지역이야. 그러면 여러분 경성이 얘들아 요 부분이거든. 요 부분 이렇게 넘겨다. 이렇게 이 부분이거든. 이 부분.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이 경성에 있는 곳이. 한지하는 사람들 없어? 아니? 그러면 자, 그럼 여기 어디야? 무슨 도야? 여기 끝쪽, 여기 끝쪽, 여기 끝쪽. 삼경도, 그치? 이러면 우리가 이러면 팔도의 이름을 지을 때 이러면 대부분 어떻게 이름을 짓냐면 그 지역의 가장 큰 도시의 앞글자를 따서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함과 경성 지역을 이렇게 따서 함경도라고 불러. 그러면 여러분 함흥은 여기 경성.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타고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한양에서 녹양에서 회양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가다 보면 당연히 얘들아 많은 일을 하고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잖아요. 근데 흥인문을 나와서 녹양을 갈아탄 다음에 회양으로 뒤에 듣고 여기 다시 또 막 철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무슨 표현법이라고 얘기하냐면 과감한 생략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렇게 과감한 생략법을 쓰는 경우는 여러분 뭘 보여주기 위해서 쓰냐면 속도가. 그래서 이러면 시험 문제 이런 문제 나와. 이러면 자, 이 조인이 얘들아 우리 그 자도사라고 하는 작품은 여러분 3인곡을 되게 본떠서 쓴 작품이야. 3인곡은 누가 쓴 작품이지? 3인곡 정철, 그치? 그리고 이 출세곡은 여러분 주제는 물론 다르긴 하지만 이런 관동별곡을 본떠서 쓴 작품이에요. 그럼 관동별곡도 누가 썼어 얘들아? 정철이 썼거든? 근데 관동별곡도 여러분 관찰사로 부임하는 과정을 쭉 여러분 여정을 설명을 해. 그리고 여러분 우리 관동별곡 시험에 나왔을 때, 그리고 여러분 지금 4년 전에 얘들아 고3 4월 모의고사에 관서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거든? 그 관서별곡도 여러분 뭘 하냐면 계속 여정을 계속 이렇게 설명하는 기행가사야. 그러면 이런 기행가사에 얘들아 선지에 무슨 표현이 들어가냐면 속도감 있는 전개 방식을 사용하여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과감한 생략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감한 생략법은 지금 얘들아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계속 공간을 뭐 해요? 이동시키죠. 그러면 공간 이동이 많으면 여러분 과감한 생략법이에요. 그리고 그 공간을 이동하는 과정에 얘들아 중간 여정들이 있을 거잖아. 이러면 바로 내가 얘들아 한양에서 녹양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럼 그 중간 여정을 생략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과감한 생략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중간 여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이런 걸 과감한 생략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지금 작품 중에서 기행가사 하나 있었지. 기행가사. 동류가. 그러면 동류가가 기행가사인데, 이러면 그 동류가는 이러면 내가 금강산에서 여기에서 뭘 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쓰고, 또 공간 옮긴 다음에 거기서 뭐 했는지 자세하게 쓰고, 걔는 과감한 생략법이 없어. 왜냐면 공간 이동은 있어도 이걸 다 서술해주거든. 알겠지? 그럼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양으로 갑시다. 회양 옛기별로 뜻을 보세요. 여러분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읽고 있지? 일단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극정류에 대한 이야기죠. 자, 여러분 이 회양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관동별곡에도 똑같이 나와요. 자, 여러분 관동별곡과 비슷한 작품들은 대부분 수능 모의고사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냐면, 여러분 이 지문이 있으면 거기에다 관동별곡을 진짜 넣어요. 이러면 관서별곡 모의고사 나왔다고 했는데 관서별곡도 관동별곡 이런 이름 비슷하지? 관서지역을 유람하면서 쓴 글, 관동지역은 관동
지역을 유람하면서 쓴 글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관서별곡하고 관동별곡 비교해버리는 거야. 보기가 얘들아 보기에 다른 지문이 들어가 관동별곡은. 근데 여러분 출세곡도 얘들아 기출에 나왔었는데 선생님 문제 넣어놓은 거 보시면 거기에 관동별곡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관동별곡은 연결해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자, 이 두 작품 모두 다 회양을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여러분 고사를 보시면 중국 회양 지역에 급장류가 와요. 그럼 이 급장류가 와서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 지역이 태평성대가 되었대. 근데 여러분 실제 조선도요 회양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름 명칭이 똑같죠. 근데 이 회양을 누가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나가고 있죠. 화자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급장류가 선정을 베풀었다고? 나도 이제 관찰사 이러면 내가 판관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나도 바른 정치해야겠다. 선정에 대한 다짐으로 많이 쓰는 고사인 거야. 그러면 이건 선정에 대한 이런 다짐으로 보셔도 되지만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선정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어렵다고 봐도 될 것 같아. 왜냐면 대궐을 혼자 떠나. 이러면 대궐이 어디예요? 한양을 떠나. 적게. 여러분 적게 뜻을 봐봐. 뭐라고 되어 있어? 적게. 귀여운 사람. 그러면 귀여운 사람은 무슨 죄가 있니? 라고 얘기를 해. 근데 여기서 여러분 귀여운 사람은 없거든? 근데 귀양처럼 여러분 유배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구예요? 나. 화자. 화자가 자천이 되고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 유배 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적객은 화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화자는 자기 스스로 나는 무슨 죄가 있는가?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건 선정에 대한 다짐보단 다른 의미가 들어가거든? 자, 그러면 두 번째 의미 볼게요. 여러분 급장류라고 하는 사람은요. 또 다른 고사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고사가 있냐면 급장류가 원래 중앙정계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들아 임금님한테 그렇게 직원을 맨날 올렸대. 맨날 여러분 직원을 올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여러분 파면을 시켜버린 거야. 임금님이 듣기 싫다. 근데 파면을 시키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론이 좋지 않아. 왜냐면 급장류 되게 충신이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여론도 좋지 않고 급장류는 참지 않지. 이러면 상소문을 계속 쓰는 거야. 매일같이 상소문을 써서 임금님 신화된 도리로 임금님께 직원을 올리는 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자기가 파면된 이유로 내십시오. 막 이러면서 얘들 막 상소문을 계속 올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론이 좀 좋지도 않고 여러분 이 급장류의 상소문도 보기 싫었던 임금님이 꾀를 내요. 무슨 꾀를 내냐면 급장류야 부른 다음에 내가 근신곡장이 하나 있어. 이 회양 지역이 정말 살기 힘든 곳인데 이곳을 좀 태평성대로 만들면 내 근심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가서 여기 태평성대로 만들면 내가 다시 중앙정대로 너 부를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회양 이러면 급장류는 당연히 임금님 말이니까 알겠습니다 해서 이곳으로 가서 이곳에 가서 태평성대 만든 거예요. 이러면 한 해 농사를 지으면 수확물이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 한 해 먹을 만큼의 충분한 풍년이 든 그 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3년치의 양식이 나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여러분 부유해지지 나라가 이 지역이. 그러니까 강력범죄도 나타나지 않아. 완전 태평한 시대가 된 거야. 근데도 임금님이 안 부르네. 그래서 회양에서 여러분 이 급장류가 죽었대요. 여기서 살다가. 그러면 임금님이 얘들아 배신을 때린 거잖아. 그러면 급장류의 이 상황이 얘들아 지금 누구랑 상황이 비슷해? 조인이랑 비슷하지. 조인도 어떻게 했다고 했지 얘들아? 직원을 계속 올렸다가 지금 자천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사람 모두 다 무슨 게 된 상태야 얘들아? 자천이 되었다라는 게 똑같아.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상황이 지금 거의 비슷하니까 이때 여러분 고사는 왜 인용한 거예요? 화자랑 이 급장류를 동일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제 편법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사를 인용한 이유는 여러분 동일시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 거고 그러면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얘들아 유배 온 사람에 뭐 하고 있냐면 비유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는 죄가 없는데 유배 온 사람처럼 무슨 죄가 있니? 라고 질문을 해. 근데 그러면 답이 정해져 있잖아. 자기 잘못이 없다고. 잘못이 없으니까 서리법을 사용을 하네. 그러면 고사 인용하고 동일시 사용하고 비유법 쓰고 서리법을 사용하면서 화자의 정서가 나오죠. 너무 억울해요. 자기 상황이. 너무 임금님에게 원망스러워. 한탄의 감정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 높고 험한 천령을 험하다고 말하지 마오. 그럼 이제 얘들아 천령 지역으로 갔는데 천령 지역이 실제로 진짜 얘들아 험준한 산이나 고개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말 타고 가기가 되게 빡센 곳이에요. 근데 그곳을 험하다고 얘기하지 말래요. 왜냐면 세상살이에 빗대 보면 평지라고 생각이 든대요. 그러면 이 표현은 여러분 세상살이에 험난하고 그 다음에 촬영 지역에 험난하고 비교하면 이런 화자는 누가 더 힘들다고 생각해? 세상살이. 그렇지. 이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의 지금 처지가 너무 힘들더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 표현법 2개나 써야 돼. 표현법 2개. 우선 여러분 두 대상을 뭐 했어요? 선생님 부동호 표시 했으니까 비교했죠. 그쵸? 그 다음에 촬영 지역이 얘들아 세상살이에 빗대면 여러분 되게 평탄해. 여러분 뭐에다 비유했어? 평지에 비유를 하죠. 세상 이 촬영 지역을. 그러니까 비유랑 비교를 사용해서 자기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너무 힘드니까 얘들아 뭘 걷어? 눈물을 거두고 눈물 꼭 참고 두어 걸음 돌아서서 한양이 어디니? 대궐이 가려졌도다. 자, 이러면 뭐뭐 하나 보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표현법을 쓰냐면 영산법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정서 찾을 거야. 그치? 자, 근데 정서 찾기 전에 표법 하나 더 찾을게요. 한양이 어디니? 대궐이 가려져 있어서 안 보여. 이렇게 대답을 해. 그럼 뭐 하고 있어? 자문자답을 하네요. 자, 이러면 표본 하나 더 찾을게요. 이러면 한양에 뭐가 있어요? 한양에 뭐가 난다? 한양에 누가 살아요? 임금님 살죠? 그러면 이 대궐은 어디에 있어요? 한양에 있죠? 이 한양에 아까 누가 산다고? 임금님 살죠? 그러면 대궐을 생각하니까 한양이 떠오르고 한양을 떠올리니까 임금님이 생각이 나. 그러면 여러분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하냐면 연상법이라고 하네. 맞아, 연상법이야. 관동별국에서 잘 쓰는 표현이에요. 관동별국 얘들아 이 표현 나와. 관동별국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 그러면 자, 삼각산 그날이 오면에서 나왔지. 삼각산 어디 있는 산이에요? 이러면 한양에 경복궁 근처에 있는 산이야. 그러니까 삼각산을 생각하니까 누가 떠올라? 이러면 경복궁이 떠올라. 경복궁 떠오르니까 여러분 여기 누가 살고 있어? 임금님 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임금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선 여러분 임금님에 대한 그리움이 들어가니까 무슨 태도가 나타나는 게 영문지정이에요. 임금에 대한 그리움, 영문지정이 들어간다. 그러면 촬영지역에서 얘들아 높은 험난한 곳이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도 이러면 어디가 보인다 안 보인다? 한양이 보이지 않더라 이제는. 그러니까 임금님이 너무 그립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이러면 16번 갈게. 16번은 여러분 안변 북쪽은 저기쯤이 오랑캐 땅이러니 이러면 이제 어디로 왔어요? 안변 북쪽에 온 거예요. 자, 안변 북쪽에 와서 여러분 이제 안변 북쪽이 어느쯤이냐면 여러분 이제 거의 이쯤 왔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지나갈 거거든. 여러분 이쯤 왔어. 그러니까 어디에 다다르면 이제 국경 지역에 거의 다다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쪽이 아마 오랑캐 땅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비린내 노린내 일소에서 천리 밖으로 내몰아내니 여러분 뜻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 얘들아? 오랑캐를 내쫓다 라는 뜻이죠. 오랑캐를 물리쳐서 내쫓으니 주경아. 자, 윤관 김동서의 큰 공적을 토목이다 할 것만 같다. 여러분 윤관 여러분 우리 그 한국사 때 나오죠? 고려 때 여러분 무관으로서 여러분 이제 오랑캐들을 내쫓은 사람. 김종선은 알아야지. 뭐 만들어? 세종대왕의 명령으로 사군육진 만들죠.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윤관이 활동했던 곳이 바로 여기야. 여기 지금 내가 온 안변 지역. 여러분 이 지역에 여러분 김종서가 만든 사군육진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의 큰 공적이 얘가 느껴지더래. 그러면 여러분 이 16번부터 18번까지는 위인들의 업적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다 뭐 하고 있어? 예천하는 거지. 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세우셨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위인들의 업적을 예천
예차하는 거고, 그 예차하면서 여러분 이곳을 이제 이 근처를 내가 이제 다스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그 후손으로서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걸 영산법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안변북 쪽에서 어딜 건넜대? 용강을 건너고. 쟤는 왜 미쳤을까? 자, 얘들아, 그 다음에 잠깐 지났대. 어딜 지났대? 정천구를 지나고. 자, 만세교를 앞에 뒀대요. 그럼 교가 뭐예요? 교. 다리. 근데 이 다리를 앞에 뒀다는 건 갔다 안 갔다? 안 가고 낭민루에 올라앉아. 그러면 여러분 낭민루가 누가 뭐야? 누각이죠. 그러면 여러분 누각은 대부분 어디다 세우냐면 이렇게 하면 성이 있으면요. 그 성 위에 얘들아 이렇게 우리 막 전투씬 보면 여기다 장군이 따서 막 이렇게 지휘하는 그런 이런 곳 있잖아. 이게 누각이거든. 그럼 이 누각은 적들이 쳐들어오는지도 볼 수도 있지만 도성 안쪽도 다 볼 수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난민로에 올라앉아서 옥저 땅의 산하가 하나하나 다 돌아보니 그러면 옥저는 여러분 이것도 6시간 배우죠? 여러분 고대 국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이 바로 고대 국가인 옥저가 이 지역에 기틀을 마련하고 여러분 나라를 번영을 시켰던 곳이야. 그곳에 산하가 뭐야? 산하. 삼성 기업의 산하라고 하면 그 기업 밑에 있는 여러분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옥저 땅에 해당하는 땅들을 하나하나 다 두고 살펴보니 천년풍패에 가득한 맑은 기운이 어제인 것만 같다. 그럼 여러분 천년풍패 얘들아 뒤에 뜻 나왔어. 여러분 뒤에 뜻 봐봐봐. 우리 배웠던 사람 나와요. 여러분 배웠던 사람 누구 나왔지? 유방 나왔죠. 그럼 여러분 유방 뭐에서 배웠어요? 초원 갈 때 했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세조가 여러분 이제 유방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유방의 고향이 풍패 지역이래. 그러면 여러분 한 나라의 시조가 태어난 곳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곳은 풍수지리적으로 어떤 곳이에요? 이 기운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 천년 동안 이어오는 그 좋은 기운들이 어제 만들어진 것 같대. 그럼 이 표현은 여러분 이 기운이 아직도 넘친다? 별로다. 기운이 아직도 있더라. 이런 의미인 거지. 근데 아직 안 갈 거야. 이러면 요건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 거냐면 자, 이러면 여기가 지금 여기는 중국 땅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여러분 지금 낭민루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함흥 지역이에요. 함흥 지역.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나라의 태조를 한번 생각해보자. 조선 태조가 누구지? 바로 답이 나와야지 얘들아. 이성계. 그러면 이 이성계 얘들아 고향이 함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함흥 지역 쪽에 오니까 일단 우리 왕의 시조인 여러분 이 나라의 가장 첫 기틀을 마련하신 이 이성계가 태어나신 곳이네. 그리고 이곳은 여러분 옥저라고 하는 나라의 기틀이 세워졌던 곳이었네. 와, 이곳은 풍수지리적으로 되게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 기운이 천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어제만 늘어진 것처럼 아주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 화자는 어떤 정서를 갖고 있냐면 영산법이니까 여러분 좋은 기운에 대한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 걸까요? 예찬. 이 좋은 기운에 대한 예찬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여러분 자 서사 다음에 뭐가 나와야지? 본사. 그치? 이 글은 본사가 두 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본사 1번이 끝났다고 1번 끝난 건 아닌데 중력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본사 1이라고 생각하면 돼. 수능 특강에 나왔던 부분에서. 자, 근데 여러분 본사는 여러분 지금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요약을 한번 해보자. 한양에서부터 어디까지 가고 있을까? 다는 안 나왔지만 경성까지 가는 여러분 여정을 설명하겠죠. 그러면 여기 뒷부분에 아직 경성 도착 안 했으니까 그 부분이 생략된 거야 얘들아. 그러면 한양에서부터 경성까지의 여정을 표현을 하고 그 여정을 겪으면서 자기가 바라보는 것, 견문, 자기 얘들아 생각, 정서를 드러내.
그러면 이 본사 1은 약간 무슨 가사랑 비슷한 형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고 들은 거에 자기 정성, 희응가사, 이 면모가 잘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자.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중략이 들어가지, 중략. 그러면 여러분 이 중략에 생략된 내용이 얘들아 우리 이제 기출에 나올 수 있잖아요, 모의고사에. 그러면 여기에 생략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아까 여러분 경성까지 안 갔죠? 그럼 이제 경성까지 가는 과정에 화자가 뭘 보냐면 사군육진을 하나하나 다 봐요. 그러니까 와, 여기 변방 되게 중요한 곳이었네. 변방의 중요성을 깨달아요. 그러면 첫 번째 변방의 중요성을 깨닫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자기가 이제 공적 임무를 하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적 업무에 대한 여러분 의지 다시 또 다져요. 그래서 자기가 임금님에게 명령을 받은 공적 업무에 대한 의지를 표현을 하고요. 자, 세 번째, 여러분 가는 도중에 말이 고장이 나. 말이 고장난다기보다 말이 얘들아 이제 힘을 못 써. 그러니까 막 역을 갈아타야 되는데 얘들아 말을 못 갈아타니까 이 말이 얘들아 너무 힘들어서 못 걷는 거야. 그럼 여러분 사람을 태우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말을 끌고 가야 돼. 어디까지? 경성까지.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끌고 가는 여러분 자기 신세를 생각해봐. 좋아서 온 게 아니죠. 근데 나 말도 지금 여러분 내 말썽을 부리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막 신상탄을 아 진짜 육상도 하고 자 그지 같다 막 이러면서 막 내가 왜 이런 신세여야 되냐 신세한탄을 해 얘들아. 그러면 이 신세한탄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누구 때문? 말 때문.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23번부터는 본사 2번에 해당하니까 한번 정리해볼게. 분영의 일이 없고 막사가 한가할 때 그럼 여러분 이제 경성에 와서 자기가 여러분 아무리 봐도 얘들아 할 일이 없대. 너무 태평스럽대. 그래서 기녀와 함께 산에 올라 술동이를 기울였대요. 그러면 여러분 기생들과 풍류를 즐기네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생들과 풍류를 즐기다가 여러분 자기가 자기 반성하고 아 이러다가 임금님한테 혼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걱정하면서 쓴 글이 뭐였더라 얘들아? 부천가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 기생은 근데 여기는 자기 할 거 다 하고 나라가 태평하니까 기생이랑 논다고 생각하면 돼. 자, 꽃피는 춘삼월에 여러분 자 이거 계절적 배경 나오죠? 언제예요? 봄이죠. 자, 이 봄에 어디에 오르냐면 원수대라고 하는 곳에 올랐대. 대가 뭐지? 평평한 곳. 그러면 여러분 약간 지대는 높은데 이런 평평한 곳에 올라간 거야. 그래서 이 원수대에 딱 올라가서 봄바람은 화창하고 맑은 경치가 쫙 보이니 빼곡한 숲풀은 붉은 비단이 되어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여기 빼곡한 여러분 숲풀들이 있는데 이 숲풀을 여러분 지금 뭐에다 비유를 했어요? 붉은 비단에 비유를 하네요. 그럼 여기 무슨 편법 들어가야 돼? 은유죠. A는 B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빨리 원관념 한번 찾아볼까? 얘들아 원관념이 뭐야? 원관념. 근데 여러분 숲풀이라고 대답하기에는 지금 색깔이 무슨 색에 비유를 해? 붉은 비단에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숲풀은 푸른색이어야 되잖아. 그럼 뭔가 색깔에 지금 매칭이 안 되지. 그럼 뭔가 조금 위를 덧붙여야 돼 얘들아. 숲풀에 뭘 붉은 비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걸까? 아까 얘들아 25번에 나왔어. 꽃, 붉은 꽃. 그치? 숲풀 속에 있는 여러분 붉은 꽃이 사실 원관념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숲풀 속에 있는 붉은 이런 꽃들을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자, 구름인 양, 눈인 양, 파도는 하늘의 끝을 삼아. 그러면 여러분 인양이란 말 들어갔으니까 무슨 편법이에요? 지규지. 그치? 지규의 얘들아 표지야. 그러면 지구꽃도 얘들아 원관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러면 구름, 눈에 공통된 색깔이 있어. 구름과 눈의 공통된 색깔 하얀색이죠, 흰색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흰색이 누군지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네, 여러분 흰색을 찾을 건 아니고 우선 여러분 주체를 생각해봐. 저 구름인 것처럼 눈인 것처럼 보이는 게 누구야? 파도거든? 근데 파도의 어느 부분이 더 하얀색으로 보일까? 물거품. 그치. 일단 파도가 치면서 생기는 여러분 그 물거품. 이게 원반력이야. 그래서 파도의 물거품이에요. 그래서 그 물거품들이 하늘을 끝을 담아. 그러니까 이런 그 수평선에 보이는 그 파도의 그 물거품들이 하얀색이고 하늘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걸 담아 솟구치고 이러면 흩어지면서 대 앞으로 물러가니. 그럼 여러분, 자, 대가 있으면 이 대에 파도가 찰싹. 그러면 여러분 파도가 찰싹 부딪히니까 솟구치고 이 솟구쳤던 파도가 흩어지고 그러면서 파도가 물러간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화자가 있는 이 대는 바로 앞에 이렇게 숲풀도 있지만 바로 앞에 뭐가 있다고 봐도 될까 얘들아? 바다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바다를 보는 거야. 화자가 위에서. 자, 그 다음에 은빛산이 거치는가 눈가루가 날리는가. 그러면 여러분 여기 산이라는 단어에 얘들아 무슨 색채 이미지가 들어갔어요? 은빛이 들어갔죠. 그럼 여러분 이 은빛이 고전 시가에서는 여러분 정말 실버라는 뜻이라기보단 하얀색이 하얀색. 그러면 여러분 하얀 산이 거친다고 생각해. 그럼 아까 얘들아 파도가 찰싹 부딪힌 다음에 얘들아 물러간다고 했지. 그러면 여러분 파도를 여러분 혹시 파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요? 파도? 뭐 이런 식으로 파도가 치는 거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그린다고 하면 이게 얘들아 산이 대충 봐봐 생각해봐 얘들아 그냥 이런 파도 이렇게 치면 이런 산이 얘들아 거친데 뒤로 물러간다는 뜻이야. 그러면 산이 쳤다가 파도가 물러가고 이걸 은빛산에 비유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은빛산은 여러분 은유법 원관념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 파도의 가장 끝부분 그 뾰족해지는 여러분 그 끝부분 이거고 여러분 눈가루가 날리는 것 같대. 여러분 눈가루는 그러면 이것도 은유법인데 원관념이 여러분 누굴까요? 바위에 대 부딪혀요. 부딪히다가 흩날린다고 표현했거든. 그러면 얘는 이런 물방울이 날리는 모습을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건 물방울이야 물방울. 자, 그러면 은빛산이 거치는가 눈가루가 날리는가 라고 하는 표현에는 은유법이 2개가 들어갔지만 표현법 2개 더 찾아보자. 표현법 뭐가 먹었어요 언니? 문장 구조 비슷하니까 대꾸 사용해야죠. 그래서 대꾸 사용하고 자, 근데 의문형을 사용을 해. 근데 여러분 이 의문형의 의도가 여러분 진짜 내가 뭔가 답이 딱 정해진 걸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라기보단 이 의문문은 여러분 어떤 문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의문문을 썼을까요? 은빛선이 거치는 것 같아. 눈가루가 흩날리는 것 같아. 파도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선생님이 뭐뭐 하는 것 같아라고 하는 이 느낌은 여러분 지금 무슨 형어미를 사용하고 하면서 얘들아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 영탐적 표현이에요. 감탄형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서리적 영탐법이죠. 서리적 영탐법을 사용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가 얘들아 봄 풍경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 거야. 그치? 자, 비단 같은 잔디에 배국 같은 천막을 치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교법을 사용해서 이 잔디에다가 천막을 쳤어요. 버들잎을 쏘는 묘기로 승부를 다투거든. 여러분 자, 버들잎을 쏜대.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러면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잘하는 스포츠가 하나 있어. 양궁. 맞아. 여러분 우리나라 그 전통 이 활이요. 전 세계적인 여러분 전통 활 중에서 얘들 거의 상위권에 해당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가동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멀리 날아가는 이 속도나 힘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들아 이런 양궁이나 활 쏘는 거에 얘들아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DNA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혹시 미스터 선샤인 봤어 얘들아? 미스터 선샤인 여러분 드라마에도 여러분 여자들 활 너무 잘 쏘거든? 실제로 조선시대 여자들은 활을 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대요. 남자들도 활을 쏘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 무관들이 얘들아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무관이 되려면 시험을 보잖아요. 무관 시험에 얘들아 무슨 종목이 있냐면 여러 개의 종목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말에서 양손을 다 자유롭게 쓰면서 이러면 활을 10발을 쏘는데 그 10발 다 맞춰야 무관입니다. 무관 시험 중에 하나야. 이런 말 타면서 이런 이걸 자유자재로 이런 활을 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여담이긴 하지만 그 말을 탈 때 얘들아 종목이 하나 더 있어. 이런 무관의 종목이 뭐가 있냐면 말에서 얘들아 일어서서 타야 돼. 이런 약간 서커스거든 얘들아. 일어서서 얘들아 몰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다리를 한쪽으로 빼고 다시 넣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들아 말에서 자유자재로 이러면 말을 타야 해서 돼요. 여러분 이순신이 얘들아 되게 무관 한 번에 통장한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면 이순신도 원래는 문관 시험을 여러 번 봤는데 얘들아 사실 낙방하거든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무관 시험을 봐요. 집이 어려우니까 무관 시험을 보는데 무관 시험 처음 보러 갔을 때 얘들아 말 위에서 그 올라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얘들아 그 시험을 보다가 낙마를 한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가지를 묶어가지고 다리를 조여맨 상태로 다리가 완전 심하게 분질렀던 것 같아. 그럼 조여맨 상태로 이러면 그 위에서 말을 탔대. 근데 그래도 떨어졌어. 여러분 이순신도 얘들아 무관 시험 한 번도 얘들아 아무나 막 붙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활을 다 잘 쏘니까 사람들 중에서 옛날에는 이제 활을 쏠 때 관역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저 100m에 버들잎이 요만하거든요. 여기에 활을 쏘기야. 버들잎에 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관역이라고 생각하고 활을 쏘는 여러분 내기를 했던 거지. 그러면 여러분 뭘 하냐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나만 노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활 쏘면서 놀고 있는 거네. 자, 나만 노는 게 아니라 무리를 지은 미녀들이 좌우에 펼쳐져서 얘들아 기생들과 풍류를 즐기고 있네요. 자, 아쟁이며 비파를 타고 켠대요. 여러분 지금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악기 연주하면서 놀고 있네요. 자, 아리따운 여인들이 추고 부른대요. 뭐를요? 춤과 노래를. 그래서 내가 가무라고 쓸게요. 그러면 여러분 31번부터 35번까지는 내 개인적으로 노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이 너무 태평스러우니까 여기 군사에 군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놀고 있다라는 거야. 너무 태평한 곳이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역은 여러분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지역은 여러분 관리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게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들아 봄경치도 끝이 없고 이러면 36번에 봄경치도 끝이 없고 라고 하고 풍경도 끝이 없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으니 당연히 좋겠죠. 그 좋은 마음이 드는 와중에 한바탕 봄놀이가 실증남직도 하되 이러면 너무 태평스러운 곳이니까 오늘만 특별히 논 거야 아니면 매일같이 놀았다는 뜻일까? 매일같이 놀아놔서 이러면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으면서도 실증도 나고 그러면서 고향 쪽을 바라보니 험한 고개가 다 가려져 있더래. 그럼 여러분 무슨 마음도 드는 거야?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생겨. 여러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지? 향수, 그치? 그래서 이런 감정도 생기는 거죠.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에요. 좋으면서도 얘들아 실증이나 왜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얘들 막 고향이 보고 싶어. 고향에 가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험한 고개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고향을 못 보게 하는 방해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객지의 산천은 곳곳이 육진이더라. 이러면 육진, 아까 육진 하지 않았어? 육진? 사군육진. 이러면 주위를 돌아보면 다 군대시설밖에 없대. 이 사군육진밖에 안 보이더래.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돌아봐도 고향은 보이지 않고 사군육진만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선 39번까지 읽었죠? 여기까지가 본사 2번이에요. 39번이 본사 2. 그러면 이 본사 2는 여러분 공간을 혹시 옮기고 있나요? 아니죠. 공간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경성에서의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노는 걸 얘기하지. 거기서 여러분 화자가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본사 1은 여러분 계속 공간을 옮기는 방식인 거고 본사 2는 한 곳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정서를 느끼면서 얘기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결사 갈게요. 태평시절. 여러분 왜 태평시절이에요? 할 게 없었으니까. 여러분 태평한 시대니까. 적객이 누구였더라? 화자였죠? 맞아. 화자였지 얘들아. 그러면 이 나는 도처의 주변에 군은이구나.
그럼 여러분 주변을 돌아봐도 다 임금님 은혜라고 생각을 해. 왜? 이렇게 태평하게 만들어주신 거잖아. 그럼 옛날은 여러분 태평성대를 만들어주면 여러분 이게 다 임금님 덕분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임금님이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러니까 임금님에 대한 감사함을 얘기하고 자 대궐에서 멀어진 몸을 누가 아니 슬퍼하며 그러면 대궐에서 멀어진 몸은 자기처럼 뭐된 사람 자천된 사람은 누가 와도 슬퍼할 거야. 그리고 대궐로 돌아갈 일은 어떻게 기약을 할까? 이러면 대궐로 돌아간다는 건 여러분 어디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중앙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건 중앙 정계에 진출하는 일을 얘기하는데 이 진출하는 일은 여러분 화자가 가장 바라는 뭐라고 봐도 될까? 소망, 그치 희망이라고 봐도 되죠. 그래서 이 화자가 바라는 소망이지만 그게 기약이 없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서리법을 써서 자신이 이걸 이루지 못하는 거에 대한 한탄,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한탄과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자, 평생 먹은 뜻은 전혀 없다고 할까마는 그러면 여러분 여기 평생 먹은 뜻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사대부들이 평생 가슴속에 품는 뜻이 한 글자로 뭐더라? 출, 그치? 그러면 이 사람도 여러분 출을 하고 싶은 거야. 즉 물론 이런 관직을 있기는 하지만 누구 옆에서? 임금 옆에서 정치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임금님 옆에서 정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할까마는 이라는 건 여러분 전혀 없다. 그래도 있다. 그런 마음이 있어. 옆에서 하고 싶어. 그래서 이런 마음은 여러분 시운의 탓일까? 운명에 매여 있을까? 그러면 자기가 얘들아 이곳에 온 게 누구 탓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야? 운명. 그러면 자기가 여러분 이렇게 온 건 임금님 탓도 아니고 간신 탓도 아니고 여러분 이건 운명 탓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무슨 게 들어가야 돼요? 운명론조 세계관 들어가야 되네요. 운명론조 세계관을 제시해. 자, 그 다음에 45번. 이러면 진대라는 말을 썼어. 이러면 진대라고 하는 말의 뜻을 봤더니 여러분 누구하고 누가 미래를 즐겼던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얘들아? 초나라 희왕과 이런 무산신녀. 그럼 이 두 사람이 얘들아 서로 여러분 그 미래를 즐겼던 건데 여기는 미래를 즐긴다기보다 여러분 내가 태평하게 노는 곳, 즐기는 곳 이렇게 그냥 해석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내가 즐기는 곳에서 백수 한 자 다 읽을 수 있겠다 얘들아. 백 흰백 수는요 머리 숫자죠. 그럼 여러분 흰머리란 뜻이에요. 그러면 흰머리는 사실은 여러분 뭘 상징하는 거냐면 내가 나이가 들었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나이가 든 상태를 얘기하고 이 흰머리만 세월에 쉽게 가고 있구나. 그럼 잡으세요. 화자는 이렇게 다 태평스럽게 즐기는 것에서 뭐만 하고 있는 거야? 나이만 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자신의 얘들아 너무 태평하니까 이러면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평생 먹은 뜻을 실현하지는 못하고 즐기는 곳에서 나이만 먹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여러분 화자의 감정은 나 즐기고 있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평생 먹은 뜻을 실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여러분 그 다음도 나오죠. 초택청비는 원망도 많구나. 여러분 초택청비의 뜻을 봤더니 여러분 누구래? 구런이네. 여러분 선생님이 구런은 몇 번 설명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구런은 여러분 시대가 너무 얘들아 그 부당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얘들아 그걸 잘못했다라고 임금님에게 간언을 올렸지만 바뀌지가 않았어. 그럼 여러분 이렇게 더러운 시대를 살고 있으면 사대부들은 뭐 한다고 했더라 얘들아? 처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구런도 여러분 은거하는 삶을 선택을 하는데 근데 은거를 하면 자연에서 여러분 세속적인 일을 잊어야 되는데 세속적 일을 계속 생각한 거예요. 임금님한테 계속 여러분 상소문을 보내요. 임금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고 얘들아 임금님한테 얘들아 뭔가 얘들아 막 이렇게 이런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대책문도 보내고 이래요. 근데 임금님은 그걸 들어줄까 얘들아? 안 들어주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 구런은 그 세상에 비관한 나머지 여러분 몸을 줄에 묶고
이러면 줄을 묶은 다음에 그 줄 끝에 돌멩이를 크게 묶어서 그 돌멩이를 안고 이런 물에 투신을 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물에 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이 뜨지 않게 돌멩이를 갖고 물에 가라앉은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부당한 세상에 대한 나름의 저항을 한 거거든,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지두절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두절개가 많은 이 구런도 원망이 많대. 근데 원망도 많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 구런의 고사를 왜 인용했을까? 얘도 직언을 올렸지만 여러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거든? 근데 조홍도 직언을 올렸지만 쫓겨났잖아요? 그럼 자기랑 구런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시를 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고사를 인용한 이유는 자기랑 동일을 해서 구런도 임금님에 대한 원망이 많듯이 자기도 여러분 임금님에 대한 무슨 마음이 많다? 원망이 많다. 세상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다. 그러면 이 원망은 세상에 대한 가득함. 이런 원망에 대한 이런 거다. 운명에 대한 이런 원망, 임금님에 대한 원망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이 원망이 너무 커서 이 잔 가득 부어 이 시름을 잊자 하니. 그러면 여러분 뭘 마셔? 술을 마시죠. 술은 그러면 여러분 뭘 하는 이런 매개체예요? 근심 해소의 매개체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술은 근심 해소의 매개체로 쓰고 있는 거네. 이렇게 근심 해소의 매개체다. 자, 그 다음 거 내용 갈게 얘들아. 동해를 다 퍼낸들 이내 시름을 어이할고. 자, 그러면 이러면 시름에 대한 내용이 또 들어갔으니까 앞에 내용이랑 연결이 돼야 돼. 그치? 근데 왜 시름을 퍼내는 내용을 얘기하는데 왜 동해를 다 퍼낸들이라고 했을까? 이 동해는 뭐에 보조한 념일까요? 원관념이 뭘까요? 앞에서 뭘 마셨어 얘들아? 술을 마셨잖아. 술을 얘들아 동해바다만큼 얘들아 퍼 마셔도 해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서 동해는 여러분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술을 얘기하는 거고, 술을 아무리 퍼 마셔도 여러분 내가 시름을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근심 해소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 근심 해소가 되지 않는 나의 이 상황을 여러분 어떤 표현법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표현법 3개 찾을 거야. 여러분 48번에 우선 첫 번째 여러분 과장떨 맞아요. 왜냐면 자기 술을 여러분 지금 동해바다만큼 마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과장도 쓰고 여러분 술을 여러분 동해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지. 그 다음에 어이할 거라고 해다 질문을 하지만 여러분 답이 정해졌어. 설인데 자기 감정도 드러나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체념. 그러면 감정이 드러나니까 무슨 거라고 하면 돼? 설이죠? 영턴법이야. 맞아.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지. 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부가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자,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부가 이 말을 들었대. 그러면 지금 화두 턴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인물과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대화를 나누네요. 새로운 인물과 대화를 나누고 자, 이 어부가 이 말을 듣고 낚싯대를 둘러매고 뱃전을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더래.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어부가 나오잖아. 우리가 고전시가에서 여러분 이렇게 어부가 나오면 여러분 이 어부가 어떤 여러분 태도나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인물이죠? 가어우, 가짜 어부 늙은이. 가옹이, 어부가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자신의 자연친화와 여러분 여유로운 한가로운 삶을 표현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 자연 속에서 은거하며 여유, 한가로움을 표현해주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어부가 여유를 상징하는 여러분 낚싯대를 하나 딱 들고 노래를 불러주더래요. 그러면 51번부터 53번이 바로 노래를 인용해주는 부분이에요. 노래를 인용해요. 자, 세상 일을 잊은 지 오래니 내 몸을 다 잊어버렸다. 갖가지 세상살이에 낚싯대 하나뿐이다. 그러면 이런 속세의 얘들아 상황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낚싯대밖에 없대. 그러면 여러분 이 낚싯대는 여러분 화자가 아니지? 여러분 이 어부의 어떤 삶을 보여주기도 할까? 이거밖에 없대요.
소박한 삶. 맞아. 그래서 여러분 이건 소박한 삶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소박하게 살아가면서 갈매기는 나랑 친구라서 오며가며 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이런 무슨 태도를 갖고 있다? 자연친화 누라일체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어부를 등장시켜서 갑자기 얘들아 이렇게 내가 출세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출세 변방해가는 이야기를 하다가 마무리 부분에 얘들아 어부를 왜 드러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앞에 내용이랑 연결해 볼게요. 근시 해소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해소가 안 되니까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 거예요. 뭘 하겠다? 세상 일을 다 잊으면서 살겠다. 자연친화하면서. 여러분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노래를 인용한 이유는 새로운 여러분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했던 거고 이 새로운 해결책이 바로 세상을 잇는 거죠. 세상 일을 잇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러면 화자는 세상 일에 얘들아 연연해 하겠다는 거야? 연연해 하지 않겠다는 거야 이제는? 연연해 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화자의 태도가 나와. 이러면 세상 일에 연연해 하지 않겠다라는 게 바로 초연적 태도예요. 초연적 태도를 얘기하고 있다. 초연이 세상에 연연해 하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 자, 이 화자는 여러분 지금 어부라고 하는 여러분 인물을 설정하긴 했지만 어부의 얘들아 이런 가르침을 자기가 받았다고 해도 되지만 그러면 여러분 이 어부를 여러분 제시한 이유는 이 어부에 누구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조인 자신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여러분 이 새로운 인물은 여러분 누구랑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조인 화자 자신이야. 그래서 화자 자신의 얘들아 가치관을 표상화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하나만 더. 여러분 여기 48번까지 무슨 갈등이 되게 두드러지게 쓰였을까요? 내적 갈등. 맞아. 그러면 그 내적 갈등에서 여러분 내적 갈등이 여기에 뭐가 됐다고 봐도 될까? 해소를 시키려고 노력했다라고 봐도 되지. 근데 완전 해소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해소됐는지는 알 수는 없어. 왜냐면 어부의 노래로 끝났잖아. 그 내용을 내가 실현하겠다라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고 여러분 해소해 보려고 노력을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가 결사고요. 그럼 뒤로 넘어가서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자. 표현법. 자, 여러분 표현법 첫 번째. 여러분 대꾸 사용해요. 그래서 운율 만들어주고 여기는 여러분 서리법도 사용하지만 서리적 명단법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두 개 구분해주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비유법을 쓰거든? 여러분 비유법 뭐 썼어 얘들아? 지구도 쓰고 은유도 쓰고 대유법도 쓰고 근데 갈매기가 친구라고 하네. 선생님 설명 안 했지만 의의법도 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자. 여러분 네 번째 고사를 인용을 많이 했는데 이 고사들 중에서 여러분 극장류, 구런 뭐 하려고 해서 고사 인용했어? 동일시. 그치. 자, 여섯 번째 여러분 인용도 했고요. 노래를 인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어부와 여러분 직접 말을 막 엄청 주고받은 건 아니지만 이 말을 듣고 어부가 노래를 불러주고 있으니까 대화 형식의 일부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여러분 영탄법 사용하고요. 여덟 번째 여러분 여기는 시공간의 이동이 계속 나와요. 시공간의 이동을 사용을 하고 있는 이유가 얘들아 무슨 가사이기 때문에 무슨 가사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야? 기행가사. 그치. 기행가사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지. 자, 아홉 번째 자문자답 했고요. 마지막 과장.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한번. 자, 그러면 여러분 넘어가서 여러분 고3 쪽에 여러분 우리 적객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봐볼까? 여기다 쓸게 그냥. 여러분 적객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얘들아 적자가
어디에서 쓰는 적자냐면 여러분 적강 모티프 할 때 적강 할 때 적자예요. 그러면 이 적이 얘들아 죄를 짓고 내려오다 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적객이 그래서 유배 온 사람, 귀양 온 사람 이런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귀양 온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것만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아. 적객만. 자, 그 다음에 꼭 기억할 내용으로 갈게요. 이건 꼭 기억할 내용. 꼭 기억할 내용이야. 자, 여러분 화자는 부임지에 없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부임지에서의 여러분 정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여러분 새로운 곳에 가잖아?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좀 불안하긴 해도 새로운 곳에 간다라고 하는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냐, 기대감이나 설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작품은 이 기대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대감보다는 여러분 무슨 감정이 있냐면 여러분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부분이야. 여러분 소외감. 얘들아 왜 소외감을 느끼지? 중앙에서 쫓겨났으니까. 응? 그러면 여러분 이거 소외감이랑 좀 비슷한 말이야. 상대적 박탈감.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어떤 여러분 중앙 정계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얘들아 원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타당한 이유도 아니고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감정들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서운하고 이런 한탄의 감정들이 오히려 더 여러분 이 부임지에서 정서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얘들아. 자, 그러면 53쪽까지 여기 정리 다 했니? 그러면 53쪽에 얘들아 선생님 여기 표 만들어 놓은 거 한번 봐봐봐. 여러분 이 표는 여러분 공간을 계속 이동했을 때 여러분 화자의 견문과 정서를 다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이 부분이 여러분 본사 1번 부분이에요. 그럼 본사 1에서 얘들아 한양 봤죠? 흥인문 받고 녹양평 받고 회양 받고 철령 받고 안병, 북쪽, 용운강, 정평부, 낭민로 다 봤어. 근데 뭘 안 봤지? 함관령이랑 후원, 대물령, 청해진을 안 봤죠? 이 부분이 여러분 생략 부분이에요. 수능 특강에서 생략 부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말이 병들고 험난한 길을 가서 얘들아 자기가 이 말을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한탄. 그리고 홍원, 대물령, 청해진, 이러면 진영에 들어온 거야. 군사 진영에 들어오니까 충신들과 병사들과 무기들이 쭉 보니까 너무 관리가 잘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태평성대 같다라고 생각하고 태평성대라고 생각하니까 아까 기생들이랑 놀고 계속 노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 다 했죠? 그러면 이쪽 보세요. 이제 마지막 정리 딱 해볼게. 여러분 이거 교재 없는 친구들은 그냥 익혔어, 얘들아? 자, 이쪽을 보면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작품들 쭉 목차 정해져 있는데 우리 이제 모의고사가 이제 3주 남았으니까 3주 동안 여러분 고전시간 복습하세요. 왜냐면 여러분 고전시간 연계 하나 된다고 했으니까 이 중에 나온다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우선은 여러분 무슨 작품을 다시 복습해서 봐야 되냐면 여러분 딱 중간에 있는 오른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부천가 용구가 여러분 동류가. 근데 여러분 그 초안가는 사실 여러분 이거는 너무 배경식도 많아야 되고 한자도 너무 많아서 이런 건 좀 배제하고 여러분 그 적용학습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여러분 우극가 있었죠? 여러분 연시조 요거. 자, 임계탄하고 성산탄도 사실 한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임계탄하고 성산탄은 여러분 내신제 선생님이 다른 반을 했어요. 내신 들어가는 반들은. 그래서 그거 영상 다 찍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근데 너무 어려워. 잘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그거는 좀 제외하고 여러분 윤선도가 쓴 몽천묘랑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화전가. 자, 여러분 실전학습에 있는 게 얘들아 오히려 여러분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해서 연계될 때 실전학습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실전학습에 있는 세 작품 다 중요해. 여러분 첫 번째 출세고 장육당 육가 영원 12장. 여러분 선생님 딱 10개 뽑았어. 긴 작품이긴 해도 원래 연시도랑 가사가 꼭 나오는데 그 가사들 중에서도 딱 10개 뽑았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9월도 수능에서도 다시 봐야 되는 거. 알겠지? 거기서 여러분 이제 6구 얘들 모의고사에서 여러분 나왔던 건 제외하고 그러면 수능 대비하면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건 다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딜 보냐면 독서를 갈게요.
아니 독서 아무튼 나 독서 봐야지 독서. 독서지 없는 사람 아까 선생님 다 줬니? 독서 81쪽 보세요.